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롤로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굉장히 섬뜩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바롤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바롤로님 저번에 정말 또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까지 들고 오셨었는데. 네. 오늘은 좀 다른 사람이 무서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이야기일지는 이거 들어봐야 알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바롤로예요.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거든요. 네. 요게 가게 위치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제가 초반에 조금 이렇게 사전 설명처럼 빌드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사는 얘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처음에는. 지금은 아버지 은퇴하고 쉬고 계시지만 당시 가게가 부산역에서 예전에 딱 내리면 보이는 지금 차이나타운이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거기가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중반 이럴 때는 텍사스 거리였어요, 원래.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는 시점은 지금이랑 그 동네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지금은 가보면은 그냥 백인이 많이 돌아다니는 차이나타운 느낌인데 예. 그 동네가 그때 당시에는 슬라브족 러시아, 그러니까 백인 러시아계, 네. 그리고 러시아계 교포, 크게 보면 범러시아계가 절반이고 중국이랑 다른 동남아시아 쪽 분들이 일하러 오신 분들 이렇게 절반이 유동인구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교포 2세들 이런 분들이 장사도 하시고 한국인들은 저희 아버지처럼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있으셨죠. 예. 근데 그 텍사스 거리라는 게 부산항이 지금보다 엄청 활발했어요. 그때만 해도 인천이 제2의 항구고 부산이 제1의 항구를 감히 빼앗길 수 있겠는가, 인천이 뺏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러시아 선원들이 간만에 땅 밟는 곳이고 부산항이 미군이 잠시 정박할 때도 찾는 곳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은행 어플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허락한 개인 영업 환전소 이런 게 막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한국산 가죽이랑 메이드 인 코리아 장난감이랑 주전부리 같은 걸 팔고 러시아식 빵과 식재료 같은 걸 팔았어요. 선원들이 네. 사가는 거. 저희 아버지가 당시에 무역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장사를 하신 거라서 무역회사 사람들 배 태우면서 알게 된 외국인들이 원하는 물품 같은 걸 아시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그만두시고 한국산 장난감이랑 가죽 잠바, 배에서 인기 막 터지는 한국산 전기장판 그런 게 필수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원들한테는. 그런 걸 포함해서 자파를 파신 거죠.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안 적혀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안 사갔어요. OEM 이런 개념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주식회사 손오공에서 만든 이런 장난감이라도 밑에 막 뒤져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 써있으면 안 사갔어요, 선원들이. 그래서 간만에 딱 배에서 내려가지고 월급을 미국 달러로 받으니까 러시아 선원들과 타국 선원들 이런 분들이 자기 고향 자녀들, 조카들 부모님 사주려고 한국산 물품을 엄청 많이 찾았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 제조업이 유명하시니까. 근데 최근에 부산 놀러 가신 분들 중에서 여기 텍사스 거리를 보면은 현재는 지금 차이나타운이 있죠? 가보신 분들은 한국인들도 많은데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시청인가 구청인가 거기서 너무 분위기가 어둡다고 장사를 몇 달 막고 대대적으로 한번 거리를 수리를 해줬었어요. 간판 디자인 통일시키고 차이나타운 딱 걸어놓고 텍사스 거리는 좀 없어진 거죠. 막 분위기도 되게 밝아지고 20대, 30대 이런 한국인들 젊은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아마 거기 그럴 거예요. 밤 9시부터는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그래서 저녁 10시 되면 홍등가일 거예요. 아직도 출입 금지 구역도 맞을 거고.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 가게 앞에 밤 한 9시쯤 되면 할머니들이 노닥노닥 계셨어요. 제가 가게에서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인사를 하면 이 땡땡 가게 아들내명이 잘 지내냐, 어디 갔다 오냐 이러던 할머니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고1 때까지만 아버지 가게에 일을 돕고 고2 때부터는 야자를 하고 이러니까 2년 만에 거기를 아버지 가게에 또 일하러 간 거죠. 그 할머니들한테 인사하려고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할머니들이 쉬었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저희 땡땡 가게 아들이에요 이러니까 아이고 많이 컸다, 니 왜 이렇게 안 왔노, 너가 혼자 힘들겠더라 이러면서 스몰 토크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들이 이제 호주라고 하는 존재들이더라고요. 그때도 아버지께 놀래가지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몰랐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관성 있게 저녁 때면 나오는 할매들인 줄 알았지 그런 줄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러시아계 마피아 손님들이 많았어요. 주기적으로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 한국계 마피아 손님들도 있었고 진짜 극소수로 허리춤에 총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어릴 당시에는 그냥 백인이나 혼혈 러시아계 이런 가죽 잠바 입은 아저씨들은 저런 피도 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그러다가 이 동네가 조금 험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추적 60분에 국내 불법 총기류 거래 장소로 텍사스 거리가 나오고 저희 아버지 가게 앞에서 거래하는 모습이 모자이크가 돼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막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오늘 좀 빨리 퇴근해라. 왜 그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막 러시아계 마피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특히 막 한국계 마피아들도 좀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막 가면 좀 어색해요. 그 동네가 너무 밝아지고 막 카페 생기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야기를 슬슬 시작해보면 제가 어릴 때 손이 되게 야무지고 숫자가 되게 밝았어요. 지금도 금융 쪽 일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거기서 진짜 약간 아버지 가게에서 아빠 가게에 놀러 온 애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했었어요. 예. 물론 친구들이랑 막 농구도 하기도 하고 PC방 가기도 하고 했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아버지랑 밤 11시쯤 퇴근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물건 같은 걸 떼면 아저씨들이 저 혼자 있을 때 오시면 운송업자들 중에서 좀 질 나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막 돈을 좀 틀리게 많이 주길 바래서 값을 치르려고 돈 세고 있으면 막 뭐라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닥달을 하고 이래도 제가 딱 쌩까고 그냥 돈을 정확하게 세서 넘겨주고 그랬거든요. 예. 손님이 오면 외국인 손님들도 많고 하면 계산기에다가 달러면 달러, 원하면 원화 가치를 찍어서 보여주고 물건도 팔 때도 있고 할인을 해줄 때도 있고 환전도 제가 막 몇천만 원을 세더라도 돈이 안 틀리고 환전을 해주고 이랬었거든요. 아버지 가게가 조금 잘 되는 편이라서 러시아 통역해주는 교포 직원도 있었고 그 교포 직원이 안 계실 때는 제가 주로 가게를 보고 뭐 이랬었거든요. 순찰 돌던 경찰분들도 밤이 되면 저보다 큰 청소년들도 내쫓았는데 저를 보면 땡땡 가게 아들이네 이러면서 쟤는 종업원이야 하면서 웃으시면서 저를 막 조심히 다녀라 이러고 머리 쓰다듬고 경찰분도 지나다니고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절대 밖에서 술을 드시는 분도 아니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하루도 진짜 말 그대로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셨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저희 아버지랑 나가서 물건 사갖고 오시고 살 거 아버지 친구분이 학꽁치를 낚아 오셔가지고 그걸 회를 떠서 가게에서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러시아 손님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냥 러시아 사람이었다 딱 봐도. 참고로 저는 그런데 많이 오래 일을 해봐서 저는 백인 중에서 러시아 사람이랑 다른 백인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이야,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느낌적으로 그냥 알아요. 동양인들이 일본인이랑 한국인을 구분할 줄 알듯이. 그래서 어릴 적부터 백인 다 똑같은데 제가 그쪽은 구분을 하거든요. 되게 마르고 한 키가 한 170 초중반 러시아 사람 치고는 좀 작았어요. 머리가 발색 가까운 금발이었고 근데 그 인기 품목 중에 큰 고릴라 인형 같은 게 있어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인형 같은 거 자기 자식들 사줄 거라고. 그 인형이 당시에 11만 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100달러였어요. 왜냐하면 선원들이 달러로 월급을 받으니까 달러 가지고 오면 100달러로 바꿔 팔았어요. 아무튼 비싼 인형이죠. 그거를 하나 쑥 들길래 제가 가격을 알려주려고 했더니 계산을 안 하고 회 먹고 있는 저랑 저희 아버지랑 얼굴을 딱 똑바로 한 번씩 쳐다보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그래서 아버지께서 러시아 말로 이렇게 부르니까 걔가 뒤를 딱 돌아보더니 법규를 하는 거예요. 법규를. 가운데 손가락 욕을 딱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냥 황당했어요. 막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뭐지? 이러고 아버지가 가서 팔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막 이렇게 막 반항을 하거나 밀치거나 이러고 순순히 잡혀요. 욕만 해요. 욕만. 러시아 말인데 욕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욕을 막 하길래 저거 욕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너무 황당해 하면서 아버지가 밖에서 이목 끓여서 좋을 동네가 아니니까 데리고 와서 가게 앉히고 인형 뱉고 막 한국말로도 욕을 하고 뭐라 한 거예요. 얘가 또 뭘 하나 들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도망칠 의지는 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러시아 이 아저씨는 저희를 보면서 너네 왜 경찰 안 불러?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잡아두고 제보고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저희 가게에 고용돼 있던 통역하시던 러시아 교포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퇴근을 좀 하셨지만 그분이 근처 사셨거든요. 아주머니가 저녁엔 또 술집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아니 상황을 좀 통역을 해달라. 얘 왜 이러냐 이러면서 하니까 아주머니께서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한 거예요. 왜 너는 가게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잡히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근데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통역 직원분이 야 울지 말고 얘기를 해봐.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갔어 이렇게 하니까 뭐 남자가 경찰 불러라 뭐 하냐 뭐 이런 얘기였고 아주머니가 왜 그런지 말해라. 안 그러면 여기 돌아다니는 마피아들한테 말할 거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막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질서를 찾겠다. 아주머니께서 그때 번역 느낌이 약간 그래서 질서를 찾아야 되니까 한국 경찰이 너를 잡아가서 뭘 하겠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전달드리는 게 큰 맥락을 통역을 듣고 이해를 한 뒤에 아주머니랑 아버지랑도 얘기하고 저희도 따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살이 붙는 거예요. 큰 맥락은 지어낸 얘기가 아닌데 중간중간 과정은 저희가 이랬을 거다라는 걸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아버지랑도 그때 생각하면서 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이분 이름을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중에서 마피아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예.
근데 그거는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8, 90년대 마피아는 집도 뺏고 죽이고 훔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때 당시 러시아가. 근데 이제 똘비의 어머니께서는 그 러시아식 빵이 있어요. 되게 딱딱한 통빵 같은 거. 그거랑 소세지 이런 걸 파는 잡화점을 블라디보스토크에 하셨고, 똘비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소형 트럭 같은 거, 운송업 같은 걸 하셨대요. 예. 근데 가게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마피아랑 연주를 대고 싶은 거죠. 왜냐면 여기 마피아들이 찾아주고 뭐 친하게 지내고 하는 것만큼 확실한 좋은 고객이 없으니까. 그래서 똘비 아버지께서 식료품 같은 거를, 고기류 이런 거를 마피아들이 노는 바 같은 데 갖다 주거나 공짜로 술을 선물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했고, 그 마피아 일원 중에서 보스급은 당연히 아니겠죠. 한국에도 있는 뭐 그런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이니까. 근데 그런 중간자들이나 하수인 정도들이랑 친하게 되었고, 실제로 장사에 좀 도움이 됐대요. 운송업도 몇 개 고정으로 일을 줘서 할 수 있었고,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그래서 마피아 하수인들 몇이랑 중간쯤 돼 보이는 하수인들의 보스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루는 부탁을 들어주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똘비의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뭐냐, 뭐 말만 해라, 뭐 우리가 너의 은혜를 잊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큰 포대자루를 들고 왔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좀 X다 싶은 포대자루를. 그래서 똘비 어머니가 패닉에 걸린 거죠. 겁에 질려있고 막 똘비도 엄마 일 돕다가 아빠한테 어쩌지 이렇게가 된 거죠. 그래서 똘비 아버지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했대요. 근데 경찰이 딱 오더니 감자자루를 보고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개자식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막 했대요. 경찰이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루를 보고, 그러고는 막 누가 맡겼는데 네가 증거 있어? 뭐 네 거 아니야? 네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경찰은 그냥 막 욕만 하고 가더래요 그냥. 그리고 다음 날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아버지를 연행해 갔대요. 너네 가게에 남자가 있네? 신고받고 왔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똘비 아버지가 신고를 한 걸 마피아가 알고 뒷돈 주는 경찰한테 역신고를 한 거죠. 그 가게에 남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과정이야 뭐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똘비 아버지가 안방에 잡혀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똘비 어머니랑 단둘이 된 거죠. 마피아들이 배신자 쥐새끼라면서 그 가게를 착취를 했다고 해요. 하수인들이 와가지고 막 물건 그냥 가져가고 엄마 밀치고 욕하고 막 난리였대요. 그래서 이 똘비가 그 중에서 는 진짜 엄마를 죽일 것 같다 싶은, 마피아 하수인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그런 사람 하나를, 엄마를 진짜 지켜야겠다 싶어가지고 몇 날 며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혼자 일대를 계속 노렸대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해가지고 노상방뇨를 하고 있든 혼자 무방비강태가 될 때 기다려서 죽였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걱정하지마 내가 그 죽였다라고 하니까 똘비 어머니께서 얼굴이 파래지더니 우리 떠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게를 다음날부터 수소문을 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넘기고 그 돈을 전부 다 써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를 떠나는 상선에 선원증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태웠대요. 저희 아버지가 장사하시기 전에 무역회사에서 상선에 사람 태우는 선원관리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려고 하면 그냥 저 탈게요 이런다고 타지는 게 아니고 기술이 있거나 기술직을 보조를 하거나 네. 몸을 쓰는 경력직이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배 타야지 이런 사람이 없지만 7, 80년대만 해도 서로 막 배 타려고 했었고 뒷돈을 주고 타는 경우도 있었대요. 한국에서도. 그게 선원 취업 인력 관리소 같은 데 통해서 선원증을 가지고 기술이 있으면은 기관부나 앵커 관리하는 갑판원, 아니면은 뭐 엔진 수리공, 보일러 관리공 이런 걸로 타고, 기술이 없으면은 뭐 보일러 엔진실 청소 잡부 이런 걸로 탄대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외국인 선원을 태우려면 선원증이 있으면 되고, 러시아 관련 회사랑 협약이 되어 있는 뭐 무역회사 이쪽이랑은 한국 배 러시아인도 태울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똘비가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배를 타고 도망을 친 거죠. 어머니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일단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그렇게 막 선원 생활을 하시다가 부산항에 온 건지 아니면 첫 방에 부산항에 내린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네. 똘비가 부산항에 내려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제전화 카드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 가면 팔아요. 그 전화 카드 같은 걸 사서 뭐 띠띠띠띠 해가지고 어디 전화를 하면 등록을 해서 어디 끌어가가지고 뒤에 비밀번호를 누르면은 통화를 하게 주거든요. 네. 그거를 살라고 텍사스 거리에 왔는데 누가 갑자기 반갑게 욕을 하면서 목에 회드락을 걸고 막 이 새끼 여기서 보니까 반갑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바쁜데 미치겠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자기 집이 한창 마피아 하수인 노릇하고 있을 때 중간급이랑 잘 지내고 하수인들을 알고 이럴 때 고려계라고 하는 한국계죠. 한국계 러시아인들 중에 한국계 마피아 아저씨가 자기한테 막 반갑다고 한 거죠. 근데 자기가 죽인 사람도 이 사람 패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마피아 생각하면 약간 중절모에 뭐 무뚝뚝한 인상에 이탈리아인 순수 혈통만 마피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 러시아 마피아들 생각하면 그 사람 되게 인상 좋아 보이고 유쾌해 보여요. 사람 심지어. 뭐 화를 내거나 이런 일도 잘 없고, 근데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죠. 근데 똘비가 막 당황해서 어버버 하니까 이 아저씨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너 왜 안 반가워? 뭐 죽고 싶냐? 내가 러시아 가면 너네 엄마 못 할까?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분노 조절 장애지 완전히.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아니다 이제 저 놀래서 그랬어요 하면서 저는 배를 탄다 요즘에 하니까 뭐 돈 많이 벌어라 이러면서 나도 고향에 전화해야겠다 니 보니까 생각난다 하면서 내일 같이 아침 먹자 이러면서 몇 시에 어디로 나오라고 했대요. 예. 똘비는 이게 너무 두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똘비가 계획이라고 떠올린 게 이 아저씨가 전화를 엄마한테 해서 도망치라고 하고 자기는 한국 경찰한테 잡혀가는 게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사서 그때 어머니께서 할머니 댁에 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가 있는데 엄마한테 하고 엄마는 도망갔으니까 나만 경찰 잡혀가면 된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잡히려고 했는데 자꾸 이 영감이랑 뭐 이 애식 요거는 경찰은 안 부르고 계속 뭐 못 알아듣는 한국말만 하고 하니까 속이 터져 있는 거죠. 자기 딴에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한국 경찰이 러시아 선을 잡아가지고 너 인형 훔치려고 했어 이렇게 해서 연행을 하면 지역 경찰이라고 제가 경찰이라고 해도 뭐 이거 뭐 국제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러시아랑 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나요? 그게 뭐 범죄라고 볼 수도 있나? 이거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통역을 뭐 불러야 되는 건지. 결국엔 이런 거예요. 우리 그냥 화해할래? 이렇게 될 거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가게에서 통역하던 그 보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이거 한국 경찰이 너 깜빡 안 그런다. 여기 사장님한테 말해서 여기 사장님 배 타는 분을 아니까 요 사장님한테 말해서 배를 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인맥 라인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께서 3일 정도 똘비를 케어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버지가 유창하진 않아도 러시아를 좀 하셨거든요. 러시아어를 단어 위주로. 그러니까 뭐 우리 밥을 먹으러 갈래 이게 문장이면 저희 아버지는 밥 이 정도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대충 이렇게 애를 데리고 다닌 거죠. 기억나는 대로 설명드리면 아버지가 밥을 한 끼 사주는데 똘비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저도 나요. 울면서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어디다 전화를 좀 돌리다가 하루가 끝나고 뭐 남포동 근처 싸구려 여관을 잡아서 애를 재우고 다음날에 저 데리고 같이 부산항으로 가가지고 입에 손가락 넣고 휙 부르는 거 있죠. 휙 부르면 누구가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같이 인사도 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이 남포동 쪽으로 가서 그때 남포동 중앙동 이쪽이 해운회사들이 많았거든요. 네. 거기 가서 무슨 최 선장님이 가명이에요. 무슨 최 선장님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또 전화를 어디다 하고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똘비한테 야 너 배 내리고 돈 얼마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똘비가 뭐 있는 미국 달러 다 꺼내준 거죠. 자기가 월급으로 받은 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다 진짜 죽겠다. 나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얘는 돈도 없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진짜 약간 현타가 오셨던 게 저도 막 아버지 짜증이 났던 게 기억나요. 아버지가 막 이게 그냥 죽으라고 냅둘 수도 없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근데 마음이 안 그러시니까 또 사람이 짠하니까 거기서 자기 돈을 줬어요. 그리고 천원증은 있으니까 천원증 가지고 취업인력관리소 뭐 거기에 가서 아는 분 통해서 러시아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선박을 최 선장이 갖고 있었던 거죠. 태우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똘비가 저희 텍사스 거리를 되게 불안해서 또 남포동 허름한 데에서 가라고 하고 딱 재우고 아버지께서 쪽지에다가 한글로 주소를 적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앞에 나가서 손 흔들어 택시 해가지고 요거 보여주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똘비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야 저도 열심히 아버지 가게 일하고 돈 버는 재미도 있었고 장사 안 되면 슬픈 기억도 있고 여러 개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검은 가죽 자켓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그쪽이었어요. 검은 자켓을 입고 인상이 안 좋으면서도 네.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이는 분들은 그쪽이었어요. 뭘 좀 사더니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러시아 교포 특유의 그 악센트로 사장님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 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도와준 똘비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런 일 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고 그때 당시 아버지는 화가 나셨어요. 내가 딱해하고 밥이나 먹이고 좀 보내놨더니 그걸 그렇게 뭐 죽었다니 뭐 아니 그딴 소리를 하냐고 막 아버지 막 화를 내셨어요. 아저씨가 막 웃더니 걱정 마 내가 아저씨 걱정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그런 애들 돕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주먹으로 2번 툭툭 치고 이렇게 아버지한테도 인사하고 나가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똘비가 죽었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사연이 있어서 제가 현실 공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보를 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진짜 바롤로님 네. 와 마지막에 소름 쫙 끼치네.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해서 잘 도망가서 잘 살겠거니 했어요. 저도 그냥 잊고 살았는데 이름도 모르잖아요. 뭐 아무튼간 지금 똘비라고 했지만 누구에게 하는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런 짓을 왜 하냐 뭐. 그때 당시 한 30대쯤 돼 보였거든요. 근데 네. 백인이니까 좀 더 사가 보인다 치면 20대 중후반쯤 됐겠죠. 네. 그런 애를 왜 그러냐 하면서 아버지가 막 뭐라 하시니까 제 얼굴을 두고 내 탁탁 치고 가시더라고요. 그 뜻은 뜻은 모르겠어요. 그냥 열받아서 그냥 뭐 깽판 칠 순 없고 그냥 네 아들내미나 한 대 때린 건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네 아들 조심시켜 좀 그럴 이런 수도 느낌으로 협박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 부산에서 빡세게 사는 아저씨한테 안 통했던 거지. 야, 오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미 도와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근데 이런 거 끼지 마. 우리 한국 사람도 건드릴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대입을 해보면 안 돼요, 이런 건. 그쵸. 우리나라 좀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들도 무섭겠죠, 당연히. 근데 이쪽은 앞뒤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음. 저도 막 지금 생각해보면 러시아 네. 분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면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저를 저녁 늦게까지 일을 시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는 게 그냥 데리고 있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냥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아유 사내놈이 좀 강하게 커야 돼. 좀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고 원래 네. 아들은 아빠 일을 돕는 거야.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어차피 나중에 이어받아라 좀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 진짜 막 저한테 성적으로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평생 살면서 막. 나중에 공부를 좀 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예. 막, 너 공부 좀 하네? 약간 놀래고 막 엄마가 좋아하시고 엄마는 알고 계시니까. 제가 고2 때도 가게를 안 나왔던 게 그 교포 할머니 분 중에 하나가 저희 결혼식 때도 오셨던 할머니 계시는데 그때는 아주머니시죠.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애 장사치 만들 거냐고. 애 지금 고등학교 갔는데 진짜 이렇게 계속 이 가게에서 일하고 평생 장사치 만들 거야? 이러면 아버지는 엄청 뭘 하셨어. 저 있는 데서. 아버지가 막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이러면서 이제 일하지 말라고 공부만 하라라고 이렇게 했었어. 아니 뭐 장사가 나쁜 건 아니니까 장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 사업이니까 결국에. 근데 이제 그때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너무 어르신들이 고생하니까. 너무 고생한다 이런 거죠. 네 아들도 고생시킬 거냐 좀 이런 느낌으로 다. 맞아요. 예, 어르신분들이. 예. 자 오늘 바롤로님 마지막 그 발언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그런 무서운 삶을 살았던 그 러시아 마피아의 이야기를 들었었겠구나 했는데 이게 더 무섭네요. 예. 와.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무서웠던 적은 몇 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바롤로님이 자주 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이야기 풀어주시는 거는 워낙 잘 풀어주시니까 뭐 그것도 믿고 듣습니다. 네. 아니 제가 얘기를 하고 와이프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아내분께서 긴장을 하신다고요? 왜 저희 와이프가 오빠 얘기하고 있을 때 네. 막 사람들이 악플 달면 어쩌지 이러면서 나 못 보겠어 못 듣겠어 이러면서 계속 바롤로님은 워낙 네네. 말씀 잘하시니까 그런 걱정 하덜덜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 네. 아내분께서 혹시라도 나쁜 글이 있으면 어쩔까 또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채팅창 살짝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든 시청자분들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잘해도 악플을 쓰려면 써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글을 써주시는 분들의 글을 더 많이 보시는 게 건강상 정신건강에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뭐 걸리적거리면 악플 쓰는 게 유튜브 세계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바롤로님의 현실공포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였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듣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롤로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바롤로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바롤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좀 정신이 없었네요. 제가 오늘 사실 이거 하는 걸 좀 약간 깜빡하고 있다가 지금 어이구야. 라디오 방송을 계속 듣다가 지금 아차 싶어서 빠르게 지금 휴게소에 들어와서 네, 원래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바쁘면. 네. 깜빡했어요. 오늘 깜빡. 다행이네요. 뭔가 하면서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바롤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빠르게 한번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바롤로예요. 이게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선배님 한 분이 네. 국방 관련 쪽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티타임 때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선배님께서 돌비 채널 가입을 안 해서 라이브는 제가 한 걸 들어보신 적이 없지만 운전하실 때나 이럴 때 라디오처럼 잘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신 건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얘기 해주시면서도 다음에 이거 제보하라고 하시면서 해준 얘기고, 근데 이게 간첩 얘기예요. 방첩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좀 가리고 각색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나라인지 특정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하면 어떤 나라에 경찰관 한 분이 계시는데 경찰관 분의 아버지가 좀 다혈질이신 것 봐요. 그래서 벌금이 좀 끊겼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교통과에 찾아 들어와서 내 아들도 경찰이라면서 뭐 그래 큰일이라고 벌금을 매기냐고 화를 내고 난리를 치신 거예요.
경찰아들이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제 후다닥 아빠한테 가서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미치겠다 아빠 때문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경찰서에서 담배 피는 장소도 아니고 쉬는 장소도 아니고 아무튼 아무도 안 오는 그런 구석진 곳에 아버지를 모셔가서 다그치고 있었대. 아빠 왜 이러냐. 이러지 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아빠 방질 좀 죽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의 구석 쪽에 누가 인위적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 벽돌이 있었대요. 빨간 벽돌이. 예? 사람이 없는 데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뭐 그런 데까지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 벽돌이 조금 너무 이상하게 인위적으로 올라가 있어서 경찰분이 뭐야 이거 이렇게 들어보신 거죠. 근데 그 밑에 편지 봉투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종이에 예를 들어서 뭐 RIJVS 이런 식으로 단어가 되지 않는 영어 단어들이 쭉 적혀 있더래요. 알파벳들이.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해당 국가가 방첩 관련해서 좀 예민한 시기라 가지고 혹시가 암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그냥 가볍게 가지고 거기가 수도에서 좀 큰 경찰서라서 그 경찰은 그 쪽지를 배경을 미국으로 지금부터 뭐 그냥 설정을 해보면 네. 뭐 예를 들어서 FBI 암호 분석팀 같은 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근데 그게 FBI 분석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비겐르 암호 방식을 쓴 암호라고 실제로 판결이 나와요. 비겐르 암호라고 하면 요게 그냥 뭐 간단하고 복잡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비겐르 암호가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 26개면 A를 0으로 치고 마지막 숫자인 Z를 25로 숫자로 바꿔요. 오. 그래서 헬로우면 H가 7, E가 4, L이 11, O가 14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걸 풀 수 있는 열쇠 암호를 하나 더 정해요. 그럼 이 열쇠 단어를 뭐 열쇠 그 자체의 키라고 하면 키라는 단어는 K가 10, E가 4, Y가 24입니다. 그럼 헬로랑 키랑 알파벳 숫자를 막 다 조합을 해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헬로우는 5 알파벳이고 키는 3글자니까 키를 K, E, Y, K, E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별로 번호를 매겨준 다음에 그거 2개를 더하고 네. 그리고 그거를 그 알파벳이 총 26개니까 26개로 26으로 나눈 뒤에 나머지 숫자에 해당하는 그걸로 바꾸면은 자연스럽게 RIJVS라는 암호가 돼요. 헬로우가 RIJVS가 되는 거죠.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적혀있는 메모였고 해당 메모를 해석하면 예를 들면 뭐 버지니아 지역 노퍽의 해군부대 앞에 있는 XX 카페의 트럭 주차장 빨간 기둥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그쪽 트럭 주차장의 빨간 기둥 쪽을 막 뒤지면 쪽지가 또 있는 거예요. 오, 예. 그 해당 쪽지를 발견하면 뭐 나무무늬 쪽지가 봉투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 찾다 보면 이게 해외도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주요 부대가 미국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뭐 한국 땡땡 지역 군부대 앞 초등학교 2번째 높이 철봉 아래 뭐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장소 외에 그 해군부대 근처에서 찾은 그거는 젬마와 샘이 지옥의 기수를 부를 거고 기수가 올라와서 나팔을 불면 쇠가 녹을 정도의 불이 젬마와 샘을 장작으로 삼아서 피어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암호가 적혀 있는 거죠. 해석을 하면 성경과 관련된. 오. 근데 이제 그쪽으로 찾아가서 노퍽이란 지역에서 그걸 찾았으니까 샘과 젬마가 뭔지가 중요해지잖아요. 네. 근데 샘과 젬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노퍽 지역의 간부였던 거예요. 그 해군 기지의 간부였던 거죠. 고위 간부들이었는데 그런데 젬마는 파란 말을 타고 와서 장작이 되고 뭐 샘은 흰 말을 타고 와서 장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흰 말은 질병이라는 형상어가 돼서 타고 나오고 푸른 말은 죽음 그 자체가 타는 말이라고 되어 있대요. 기독교 신앙에.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샘이라는 사람이 질병의 말을 타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네. 젬마라는 사람은 급성적인 질환으로 병에 걸려서 투병 끝에 얼마 전에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혹시 진짜로 외부 개입이 있는 거고 네. 그것 때문에 더욱 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지역의 군부대 앞에 있는 카페에서 처음으로 한 노인분이 목격자가 나와요. 그 봉투가 거기 갔다 온 사람의 어떤 실루엣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관들이 근처에 있던 카페에서 더 많은 조사를 막 했어요. 확실하게 기억에 의존하는 할아버지 말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 좀 더 본 사람이 없는지 막 확인을 한 거죠. 뭐 카페 직원들의 증언도 들어보고 근데 뚜렷한 증거는 안 나와서 그 노인분의 말을 대상으로 근거로 해서 대상을 좁혀가는데 몇 주 전에 노퍽 해군기지 앞에 있는 카페에 여자분이 앉아있는데 활기가 굉장히 있는 카페라서 좀 티가 났대요. 혼자서 꽃깃을 세워서 얼굴을 좀 가리고 있고 말수가 적고 막 주변을 둘러보더래요. 계속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정도로. 그 조사관들이 점점 증언이 되고 해서 그 여자가 간첩일 수도 있다 이런 암호문을 받고 우리 국가의 어떤 군인이 뭐 사고사가 아니거나 병사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그자가 남긴 편적들을 막 추적을 하다가 조사관들이 주변 탐문을 더 해요. 그래서 막 더 다른 상가, 군사기지 근처 다른 장소들을 막 뒤지고 그러다가 또 다른 암호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거의 막 확신이 돼가는 거죠. 암호 같은 경우에는 군사정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네. 그 조사관들은 그 암호가 실제로 애매했음에도
군사기지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점점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암호가 해독이 되면 국가 기밀이 유출될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오호. 그 암호가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이걸 외부에 알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지역은 최근에 그 사람이 다녀간 곳으로 보여요. 왜냐면 그 할아버지 증언도 그러셨고, 네. 경찰들이 이제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외진 곳을 찾고 뒤지면서 드디어 다음 장소가 적힌 쪽지를 발견을 해요. 뭐 군부대 주변 녹화 연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행상착이랑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둘일 수 있다 정도를 파악을 해요. 네. 또 쪽지를 두고 간 사람이랑 확인하러 온 사람이 있다 이 정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장소로 가요. 다음 장소를 찾았으니까 다음 장소로 가는데 사복 조사관들이 조사를 뭐 연인처럼 걸어다니거나 뭐 배달부인 척을 하거나 동네 주민들처럼 변장을 해서 거동 수상자를 찾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꽃깃으로 약간 광대뼈 아래까지 조금 가리고 모자를 쓰고 있는 행동이 수상한 여성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뒤를 쫓는 거죠. 네. A팀 2명이 그 뒤를 쫓다가 더 이상 가면 들키겠다 싶고 B팀이 옆에서 새로 투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동선을 쫓아요. 그 여자는 뭐 그때 당시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20대 중반 정도고 긴장하면서도 능숙해 보였다. 그렇게 표현이 됐대요. 근데 그 여자가 외진 곳을 딱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종업원으로 위장한 조사관이 그쪽 가서 확인을 했답니다. 근데 쪽지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바로 체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러 오는 누군지를 확인을 또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녁이 되고 다른 옷을 입은 동일한 여성이, 그러니까 그 여성인데 다른 옷을 입고 와서 쪽지를 확인했대요. 그리고 그 쪽지를 그대로 두고 떠났대요. 요거는 그 사람이 종이 쪽지가 들어있는 봉투가 잘 있는지 확인해서 들렀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계속 잠복을 하면서. 왜냐면은 자기 딴에는 외진 곳에 놔뒀는데 알고 보면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지역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3박 4일 며칠을 지나도 그 쪽지를 다시 보러 온 사람은 없었대요. 그리고 그 여성은 기차역에서 행방을 놓쳤다고 합니다. 좀 황당하게 된 거죠. 수사 초기처럼 온 동네를 또 막 뒤져요. 뒤져서 다른 쪽지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쪽지에 장소가 적혀있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그 사람 쫓아가야 되니까. 분위기가 최악이고 막 역에서 여성을 놓친 조사관이 징계를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군부대 식당 근처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서 다른 쪽지를 발견을 해요. 그 해당 쪽지에 적혀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해외는 아니었고 해당 여성은 어렵지 않게 이번에 찾아내서 한 번 더 미행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는 잡자가 목표가 돼서. 그러다가 여성이 쪽지를 두고 저녁에 다른 여성이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 같았대요. 머리카락 색깔까지 달랐기 때문에. 조사관들이 조용히 가서 체포를 해요. 예. 누가 이 장면을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가발을 쓴 동일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려고 변장까지 하고 다시 방문을 한 거예요. 잘 있는지, 누가 치운 건 아닌지. 무조건 저녁에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라고 조사관들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 체포에 아쉽지만 만족을 했고, 체포에 그 여성분이 순순하게 응하지 않았대요.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서 독약 같은 걸 꺼내서 마시려는 걸 제지를 하고 다행히 생포를 해서 용의자를 체포했고 조사를 시작했대요. 당시에는 미국도 동일했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들어봤었는데 인권보다는 방첩이 우선이었대요. 약간 공식적이지 않은 강력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추가 된다고 해요. 그 결과로 여성이 어떻게 지령을 받는지 실토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실토 내용이 나오는데 새벽에 라디오를 켜서 나오는 클래식 같은 음악, 그리고 DJ가 읽어주는 사연, 그리고 중간에 듣는 음악에서의 박자, 심지어 음표의 개수, 그리고 노래의 출시 연도, 뭐 사연자의 이름, DJ의 생일, 방송 시간, 광고의 길이, 이런 것까지 무수한 정보를 막 쏟아내더래요. 그 영화 이중간첩에 그런 게 나오죠. 그래요? 저 못 봤어요. 나와요. 그런 무수한 정보를 쏟아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령이 나오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렇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어디서부터 연결돼 있는 건지, 뭐 방송국들이 개입을 한 건지,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리 상담사들을 여기에 투입을 했다고 해요. 이 간첩 행위 용의자가 과잉 정보를 제공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는 것 같으니까 실제 정보를 가려내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관들이 아니라 실제 의사들이 투입이 되고 정신감정이라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과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여성은 간첩이 아닙니다. 여성은 본인이 간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건이 발달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성은 심리상담 결과 어릴 적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심리상담도 아니죠. 얘기를 들어본 결과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부모의 금슬이 너무 좋아서 딸인 본인이 질투를 할 정도였대요. 아버지는 너무 다정다감하고 어머니는 사랑을 막 베풀고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막 장난치듯이 간첩이라고 놀렸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라디오가 보급이 잘 되기도 했고 새벽에 가끔 이상한 주파수가 잡히는 일이 허다했고 내용이 이상할 때도 있었대요. 네.
아버지는 습관처럼 새벽 3, 4시 이럴 때 잠에서 깨서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라디오를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어머니는 새벽에 남편이 없어져서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없어지니까 어디 갔나 보면 서재에 가서 라디오를 듣고 있으니까 그걸로 장난을 치신 거죠. 당신 결혼하고 나서 새벽에 라디오 계속 듣는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당신 이상해. 뭐 장도 당신이 보고 산책도 맨날 길게 하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장난친 거예요. 어린 딸도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 화목한 가정이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장난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간첩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버지가 장난치듯이 쉿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웃으면서 대화가 오간 거죠. 그러다가 뭐 딸이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뭐 가다가 아버지 서재에서 들리는 뭐 노랫소리, 라디오 소리 이런 걸 듣기도 했다. 근데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 반응이 되게 안타깝고 슬픈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삶의 목표이자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셨고 네. 딸을 친가에 맡긴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세요. 이 충격 속에서 이 소년은 부모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간첩이기 때문에 조국에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셨을 때 어머니가 무너져 내리게 되고 어머니 상태까지 너무 안 좋으니까 일가 친척들이 어린 아이가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좀 지칠까봐 너무 이렇게 정신적인 충격이 클까봐 그런 모습을 좀 잘 못 보게 가렸다고 해요. 할아버지네 가 있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어머니가 딸을 돌볼 생각도 없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좀 애한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심지어 돌아가셨을 때는 더욱더 죽은 모습이 안 좋으니까 더더욱 일가 친척들이 시신도 못 보게 하고 아이를 위해서 좀 눈을 가려줬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이 충격을 고려해서 장례식에서도 아이는 좀 제외를 지키고 적절한 이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한 거죠. 부모님이랑 살 때 애가 뭐 워낙 슬프고 이런 것들을 거쳐왔으니까 우리 아빠 간첩이고 그래서 지금 아직 살아있을까요? 그치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마음 아프게 드는 조부모가 아이고 그래 아가 비밀이다 너네 아빠는 사실 간첩이고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뭐 근데 그 말은 사실 우리 땡땡이 마음속에 살아있지 이런 마음이 셨겠지만 이 애는 그걸 있는 그대로 워딩대로 받아들여버린 거죠. 그래서 막 새벽에 라디오에 나오는 무수한 정보 음악 이런 것들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위도다 이건 경도다 이거는 누구 사람의 이름이다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첩보원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책도 찾아봤다 그러고 암호도 익히고 영화 같은 것도 막 봤다고 해요. 이게 점점 정신이 이상의 형태로 커져가게 되니까 본인이 작성한 쪽지와 봉투를 또 다른 자신이 확인한 뒤 다음 작소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인격 분열 같은 모습까지 막 보이게 된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샘과 젬마는 안타깝게 그냥 외부 요인으로 거기 적힌 거랑 말의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색깔이 바뀐 게 아니고 그냥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외부 요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 뭐 질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보면은 조사관들이 이거는 간첩의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과대 해석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이 소녀가 커서 독립한 성인이 돼서는 남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고 남겨진 유산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살았으니까 세계 곳곳, 동네 곳곳, 나라 곳곳을 여행하면서 마음을 달래는 아직 어린 여성이 된 거지만 그 여성분은 스스로 간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신 분은 국방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국방 관련 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담당하는 박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례처럼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본인도 들으신 얘기고 말씀해 주시는데 합리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흐름이 있더라도 정황 증거가 있더라도 정신 상담이 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상처가 되고 맞아. 아이를 위한 행동을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좀 적절하게 한 아이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진짜 듣기 힘든 이야기죠. 이것도 오늘 바롤로님께서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달을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행이네. 어렵지 않게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왜냐면 저도 그 영화나 이런 쪽에 이제 간첩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암호나 아니면 지령 떨어질 때 그 네. 라디오에서 뭐 DJ가 얘기하고 음표 이런 걸로 해석하는 거 그게 이중간첩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그게 전 그 영화를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또 꼽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그런 거 좋아하시면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바롤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어떻게 또 이런 이야기를 듣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과거에만 있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장르나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이런 다큐 같은 것도 많이 보거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있으시면 이런 영화들도 찾아볼 수 있고 다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계란과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지셨는데요? 음질도 그렇고 폰 바꾸셨구만. 예, 바꿨죠. 진작에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직 약정이 남아 있었고요. 약정 끝나고 나서 약정 끝나고 바꿨죠. 제가 약정 그거 내서라도 바꿔드릴 걸 그랬네요.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셨다니, 깨끗한 목소리로. 저야 뭐 이제 제가 제 전화기로 말 하는 걸 들을 일이 없다 보니까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야, 너무 잘 나오고요.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요즘 또 바쁘셨잖아요. 일도 그렇고 준비하시는 것도 있어서. 네,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이제 막 정신없고 바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아직 완전히 뭐 하던 게 준비하던 게 끝난 거는 아닌데 네. 그래도 간만에 이제 중간에 잠깐 짬내서 한번 참여를 해볼까 해서 이제 연락을 드린 거죠. 그 짬을 좀 자주 내주시면 좋을 거. 잠깐에 좀 자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 한 30분 정도 시간만 내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바람입니다. 이거는. 열심히 네, 노력을 감사합니다. 해봐야죠. 오늘 그래도 규정님들이 많이 반겨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좀 많이 놀랐어요. 아니, 대부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날 잊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긴 한 게 이게 음.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요즘에 이제 저도 뭐 제가 영상 자체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 그 라인업들이 이제 점점점 너무 강력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나는 아예 다 까먹으셨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사람의 기억은요,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철거 아파트예요. 그죠? 예, 철거 아파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철거가 지금 싹 완료돼서 이제 부지런 이런 것 지금 바뀌어서 아예 완전히 지금은 어디가 어딘지 알아볼 수 없는 구역으로 바뀌는 곳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철거될 아파트에서 어떤 귀신을 목격을 하셨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계란과자예요! 이야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세요. 한 4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보통 아파트라는 거는 저층 아파트들, 옛날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5층짜리, 아니면 6층짜리 여러 개 동이 있는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먼저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들어가게 되죠. 다른 뭐 시청자분들도 중간중간에 특히 경비하시는 분 해주시는 얘기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아파트가 재개발이 확정이 나게 되면은 확정하고 딱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할 건지 뭐 협의 거치고 뭐 하고 이제 뭐 보상금 지급이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다 비우게 돼요. 아파트를 전부 다 비우고 난 후에 철거 신청해가지고 흔히 알고 계시는 부수기 위해서 이제 쫙 다 막는 거 있죠? 그 단계까지 쭉 들어가게 되는데 철거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땅 치고 이제 안에 뭐 전기 끊고 뭐 하고 하기 전까지는 점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담당하던 건물이었는데 제가 담당하는 아파트 단지였는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 확정 나고 나서 언제 한다 말만 유성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건 법적으로 점검은 해야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다 때려 부술 거 뭐 그렇게 자세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아파트 입주민분들도 그렇고 이제 소장님들도 그렇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고 그냥 가서 중요한 것만 슥슥슥 보고 나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던 중에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그때 당시에도 아파트 자체가 점점 이제 나가면서 빈집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할 때쯤에가 전체 집들 중에 한 10% 정도? 그 정도만 주민분들이 살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나중엔 살고 계신 분들이 거의 안 남는 상황이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야지 이제 이것저것 관리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계시던 분이 빠져나가시게 되면서 관리사무소 운영도 종료가 되면서 소장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분들 다 빠져나가서 본격적으로 철거 절차 들어갈 거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우리 점검하는 거는 요번 달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다음 달부터는 그냥 어차피 이 건물은 그냥 폐쇄되는 건물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거기가 좀 약간 특이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 앞쪽에 단지 상가가 따로 있잖아요, 별도로. 그 상가랑 아파트 단지랑 소방 쪽 점검 관리 계약을 별도로 한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때려 부수는데 상가는 아직 부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안 가도 상가는 어차피 점검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는 그렇게 종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상가만 가면 되겠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파트가 뭐 지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천 쪽이었어요. 예. 네, 인천 쪽이었고, 인천 쪽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아파트들 많이 부수고 새로 짓고 한 데가 많았을 거예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곳이었는데, 그쪽 같은 경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다 갈아엎었다고 하더라도 그쪽 막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 달 점검 마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점검을 들어가게 됐는데, 원래 점검을 제가 그쪽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일에서 25일 사이 그쯤 들어갔어요, 보통.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원래 본집 쪽 인천 쪽에서 살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월말쯤에 그냥 쓱 갔다가 거기 딱 찍고 집으로 바로 퇴근을 하는, 그래서 일부러 월말 금요일쯤에 주로 일정을 잡는 곳이었는데, 네. 보통 저희가 밤중에 막 시끄럽게 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여러 번 그것 때문에도 일을 겪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가 여름철쯤이었고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비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그 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상가 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거기 상가에 그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 편의점 점주분이 저희 쪽 장비가 있었어가지고 상가 거가, 그걸 이제 편의점 점주분이 이제 주로 관리를 하시는데, 편의점 점주분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밤중에. 이거를 알려준 대로 했는데 이게 빗물이 들어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보가 안 되고 지금 아예 전기가 다 나가버렸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찌됐건 전기가 내려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네. 갔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도착한 시간이 한 9시에서 10시 사이쯤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집에서 밥 먹고 좀 뒹굴뒹굴 하다가 네. 전화를 받고 나간 거였기 때문에 가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전기가 뚝 떨어져 있는 거죠. 전기가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이제 거기가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 상가 쪽으로 들어오는 그 큰 전기, 그게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서 이제 그 나눠가지고 쓰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네. 가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상가 쪽에 이제 한 거의 반절 가까이가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저희 쪽 것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그 반절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전기 관리하신 쪽이랑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오시는 중이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파트 쪽에서 혹시 그 철거를 한다고 그거를 전기 차단기를 잘못 내리셨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거기도 이제 그 경비를 하시는 분들은 계셨으니까, 왜냐면 아무나 막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위험하고 하니까. 경비를 서시는 분들은 계시니까 그 경비 서시는 분한테 가서 저쪽 상가 쪽에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혹시 지금 좀 잠깐 확인 좀 할 수 있겠느냐. 비는 막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경비 서시는 분이 혼자 괜찮으시겠냐. 비도 많이 오는데 좀 같이 가드리냐 했는데, 아무래도 경비분이 한 분만 계신 상황이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분이 혹시라도 자리를 비웠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뭐 안 해요. 아무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저만 가서 보고 오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키만 주시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어차피 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키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키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구조가 단지가 쭉 있으면은 동이 막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 전체를 이제 네모로 쳤을 때 그 네모 정중앙 쪽에 관리사무소 쓰던 건물이 있었고, 네. 그 건물 옆쪽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간 계단이 따로 별도로 있었어요. 그 지하로 내려간 계단으로 가면은 그 문제의 전기 관리하는 쪽이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상황인데 전기가 이제 끊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나 밑에 물 차지 않았을까, 그거를 좀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내려갔는데 다행히 이제 물은 안 차 있었어요. 가서 이제 딱 보면서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 경비 서시는 분 그 초소 쪽에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왜냐면 혹시라도 자리 비우셨으면 제가 키를 드려야 되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그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오늘 낮이나 아니면 저녁쯤에 이쪽 그 철거나 요거 하는 분이 왔다 간 적이 있느냐 했더니 한 분이 왔다 가신 분이 있대요. 그러냐,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뭔가를 내리면서 잘못 건드렸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하를 내려가서 쭉 보는데
이제 뭐 전기는 당연히 안 들어오니까 완전 이제 암흑이죠, 암흑. 그래가지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전기 쪽을 찾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리면 안 되는 쪽거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쪽거를 내려 보내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동작을 시키고 나서 그쪽을 더듬더듬 해가지고 찾아 올라가는데 분명히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곳이니까 길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좀 약간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자리에서. 그래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나 보다 해가지고 여기로 가면 뭐가 있다 이걸 표시를 하려고 바닥에 원래 테이프 비슷한 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놓고 테이프 안 붙는 데는 이제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보고 가려고 바닥을 랜턴으로 딱 비쳤는데 그 테이프 자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페인트 칠한 걸 봤는데 페인트는 당연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를 찾아서 겨우겨우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딱 봤는데 상가 쪽을 바라보니까 상가 쪽이 다행히 불이 들어오는 상태고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원래 소리가 막 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소리도 안 나는 상태더라고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쭉 보니까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 옆에 동에 보니까 4층에 불이 한 군데가 켜져 있는 데가 있고요. 전기를 내렸는데 4층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뭐지? 이상하다? 왜냐면은 거기는 사람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은 뭐 이거랑 저거랑만 따로 연결되어 있나?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저건 왜 그러나 싶어서 이제 경비실 가서 물어보려고 딱 하는 찰나에 저 멀리서 이제 랜턴 불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예요. 경비 아저씨가 오시는데 아까 봤던 분은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됐냐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희 10시면은 교대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4시간 간격으로 서가지고 10시면 교대를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근무자인데 교대해 주시는 분이 가가지고 이제 그 하시는 분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오셨으니까 얘기를 했죠. 저거 4층에 불 들어온다. 혹시 누가 들어가서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전기가 뭐 그때 안 껐으면 들어왔을 수 있는 건데 몰래 들어가서 노숙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같이 가자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하고 갔어요, 같이. 예. 계단을 올라가는데 별다른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앞에 앞장서가지고 랜턴 비치면서 쭉 올라갔죠. 네. 4층을 딱 도착을 하고 그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들겨 봤어요. 뭐 당연히 반응이 없죠. 이제 그 경비원 분하고 같이 이거 제가 뭐 문을 열기 좀 그러니까 문을 직접 좀 한번 열고 들어가 주십사. 저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경비원 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을 딱 열어주시고 나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집 들어가면은 이제 그 거실 겸 이제 주방식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왜 불이 켜져 있지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긴 왜 불이 켜져 있을까요? 하고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열어주셨으니까 들어가는 건 제가 먼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현관 쪽에 경비원분이 있을 거였으니까 여긴 불이 왜 켜져 있을까요?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불이 탁 꺼졌어요. 뭐지? 하고 뒤쪽 현관 쪽을 막 랜턴을 비췄는데 경비원분이 안 계세요. 이상하잖아요. 계단 내려갔으면 계단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뭐지 이거? 안에를 쭉 랜턴으로 둘러봤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벽지는 뭐 그대로 돼 있고 장판도 그대로 돼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정말 그냥 누가 그냥 살다가 이사가서 이사간 빈집 상태? 딱 그건데 불을 제가 다시 켜봤어요. 안 켜져요. 불 몇 번을 딱딱딱 했는데 안 켜지고 혹시 몰라서 그 집 안에 있는 현관 쪽에 보통 이제 그 낼 때 올 때는 차단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랜턴으로 차서 봤어요. 다 내려가 있어요. 올려보기에는 혹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려보진 않고 순간적으로 그때 뭐 이상하다는 것도 못 느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뭐야 불 안 들어오네? 이러고 그냥 문 닫고 그러고 이제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갔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순간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든 거예요. 나 혼자 온 거 아닌데?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비원분한테 말 건다고 뒤 돌았는데 경비원분 없었고 불 그때 자연스럽게 꺼진 상태였고 불이 꺼지면서 저는 혼자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와 뭐지? 나 분명히 혼자 왔는데 아닌데? 둘이 왔는데 이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와, 예. 그러다가 와 잠깐만 정신 차리자고 이제 막 제 스스로 막 뺨을 때리고 나서 보는데 뭔가 얼굴이 되게 차가워요. 보니까 거기 4층에 이제 제가 집을 갔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베란다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제가 난간 밖으로 상체를 반 이상 빼놓고 있었어요. 4층인데 밖으로 제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그 베란다 4층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비 엄청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 드는 순간 보니까 이제 비 맞아가지고 막 쫙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냥 깔끔하게 이사 나간 집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집안을 보니까 아니에요. 집안이 개판인 거예요. 와. 천장에 구멍 뚫려 있고 벽지에 곰팡이 엄청 슬어 있고 막 바닥도 막 장판 막 다 뜯겨 있고 막 잡동사니 온갖 거 다 굴러다니고 있고 난장판인 거예요. 바닥에 막 깨진 유리 있고 액자 깨진 거 있고 막. 예. 그래서 베란다 막 창문 닫으려고 낑낑대가지고 베란다 창문 저로 닫았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 가서 문 딱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보니까 문 잠겨 있어요. 문을 이제 다시 따고 나왔죠. 근데 문이 잠겨 있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들어가서 막 할 수 없게 하려고 문을 보통 잠가놓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경비분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뭐 문을 열었는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가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문 대스스로 잠근 건지 아니면 뭐 어디서 해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예. 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뭐 겪은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불이 나게 뛰어서 내려가지고 상가 쪽으로 갔어요. 상가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 가기 전에 혹시 몰라서 경비처소 쪽으로 갔는데 경비처소 쪽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경비처소에 아무도 안 계시지? 하고 상가 쪽으로 갔는데 상가 쪽으로 가려면 이제 큰 길가 쪽으로 나가야 돼요. 큰 길가 쪽으로 나가려면 어찌됐건 동 가운데 사이로 이렇게 쭉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사이로 쭉 통과해서 간 다음에 약간 대각선을 꺾어서 밖으로 나가야지 큰 길이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동 사이로 계속 걸어가는데 비는 억수로 오는 상황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당연히 가로등 다 끕니다. 전기 차단했으니까. 그러면은 큰 길가 쪽은 가로등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큰 길가 가까이 나오든 상가가 보이든 불빛이 보여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 사이로 계속 걸어가도 불빛이 안 나와요.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잠깐만 나 아직 안 나갔나? 아직 안 나갔나? 뭐야? 아직 안 나간 건가? 계속 그 생각만 반복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다시 딱 정신을 차리고 눈 감아 뜨니까 저는 아직 하층 그 집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와, 예. 그냥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제가 이제 어찌됐건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물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닥에 랜턴을 비춰보니까 거실 한가운데서 제 발자국이 빙글빙글 도는 형태로 와. 찍혀 있어요. 계속 동거네, 그냥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빙글빙글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상태에 식은땀이 미친 듯이 나가지고 문을 딱 잡고 열었는데 그때는 그냥 열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이 잠긴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와서 막 가는데 이상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경비 초소를 쓱 봤어요. 네. 근데 보니까 제가 맨 처음 만났던 그 경비원분이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경비원분이 저 보니까 아유 뭐가 문제가 좀 많았나 보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야근수당은 나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들어간 지 제 체감상으로는 30분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지금 벌써 새벽 2시예요. 제가 처음 간 시간이 말씀드렸죠? 9시에서 9시 반 정도. 가서 솔직히 일할 때 지지고 볶고 한다고 해도 30분이면 끝나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 벌써 새벽 2시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 우산도 있는데 뭐 왜 이렇게 다 흠뻑 젖으셨어요 하는데 상체는 그렇다 치는데 하체도 이제 쫙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예.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러다가 교대 근무하시는 분 있어요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니 후문 1명 그리고 여기 정문 1명 이렇게 딱 우리 지금 2명밖에 없어요. 교대 없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아니 뭐 왔다 갔다 할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되면 잠겨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쉬면 되는 거라서 교대 없다. 우리 그냥 풀근무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한테 교대 근무라고 왔던 그 경비는 가짜인 거죠. 예. 귀신인 거지, 뭐. 네. 그러고 나서 상가 쪽으로 갔어요. 상가 쪽으로 가서 싹 봤어요. 상가 쪽으로 가서 싹 봤는데 뭐 다행히도 상가 쪽에 문제는 없어요. 상가 쪽에 문제는 없고 이제 그 상가 사장님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유 괜히 밤중에 불러가지고 죄송하다. 지금 이 시간까지 막 일하시고 아유 괜찮으시냐. 수당은 받으시냐 막 이런 거 다 물어보시는 거죠. 어차피 경비원분한테 막 듣던 얘기니까 뭐 따로 설명 안 하고 좀 뭐가 좀 걸린 게 있어서 오래 걸렸다. 다행히도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딱 잘 마치고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됐건 그 차단기 관련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날 낮에 거긴 철거 그쪽 관련하는 분 연락처를 물어봐가지고 수문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 어제 그 방문 왔다 가셨을 때 그때 뭐 어떤 걸 했냐 하셨는데 그분은 철거 쪽 하시는 분은 맞는데 네. 이제 그분이 철거를 막 실질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철거를 해도 뭐 어디부터 부수건지 뭐 이런 걸 하는 그냥 말 그대로 건물 바깥에서 이제 막 측량 같은 거 갖고 이걸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안쪽에 있는 기계나 이런 걸 만지실 일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전기 쪽 뭐 따로 다른 분 없으셨냐 했더니 자기는 그 부분은 모르겠고 나 혼자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모르니까 내가 전기 쪽 보는 분을 연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전기 쪽 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 나는 간 적도 없고 애초에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되는 게 철거 결정되고 나서 상가 쪽은 따로 끌어다가 할 수 있게 이미 공사를 다 해놨다. 그 위치 내가 알려줄 수 있다. 거기 거 손댄다고 뭐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준 대로 가봤더니 진짜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만진 거랑 별개로. 그러면 어제 떨어져 있다 올라간 건 어떻게 된 거나 했더니 상가 쪽도 전기 관리하시는 그 업체 직원분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쪽 가서 찾고 뭐하고 하는 사이에 그 전기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올려서 복구를 시킨 거예요. 그 새 거를. 저는 그 새 거의 정체를 모르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홀려가지고 헤매고 다닌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그쪽 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저는 그걸로 딱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저 이후에 담당 구역은 이제 좀 돌아가면서 바꾸는 상황이 좀 있단 말이죠. 네.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제가 담당했던 그쪽을 가게 되는데 그 상가 쪽을 그때는 상가 쪽도 이제 뭐 이거를 뭐 한 해야 만에 이런 얘기가 많았던 시즌이었어요. 그때 담당했던 분이 이제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를 하기를 와, 나 진짜 거기 갔다가 나 길 잃어버려가지고 나 못 나올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가지고 아 무슨 얘기냐? 왜냐면 그분이 얘기하실 때 당시에는 그 건물 자체를 그 철로 갖다 이렇게 쫙 둘러서 막잖아요. 철거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미 해놓은 상태였어요. 어차피 그 안으로 못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 앞에 그 조그마한 거 상가밖에 없는데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아이 무슨 소리야? 거기 뭐 그쪽에 헷갈릴 게 뭐 있냐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내가 밤에 오동작이 났다 그래서 갔는데 전기가 떨어졌대요. 똑같이. 예. 그래서 그 새로 한 대 가서 올리고 이제 딱 확인하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 자기 차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래요, 위치를. 그래서 차를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철 둘러싼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 철거라고 빨간색 그 스프레이 락가로 다 돼 있고 되게 막 진짜 을씨년스러운 사방이 막혀 있는 그 철거 직전 아파트 단지 안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예. 너무 놀래가지고 외곽으로 돌면서 어디로 나와야 되는데 철문 다 잠가놨잖아요. 다 올 길이 없더래요. 자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그 개구멍 같은 거 보여가지고 그쪽으로 나오셨대요. 나중에 이제 밝은 데로 나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이제 흑투성인데 본인은 그 개구멍 쪽으로 자기가 탈출을 하면서 묻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애초에 그 개구멍 쪽으로 그분이 홀려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초에 거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고.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렇게 한번 겪게 되고 그 아파트가 정확하게 다 뽀사지기 전까지 네. 제가 들은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3명이 더 있습니다. 와, 그거는 일반적이지가 않네, 확실히. 근데 저처럼 심하게 그런 분은 거의 없었고 다 네. 뭔가 볼 일이 있으셔서 갔다가 차 위치나 아니면 뭐 다른 건물 뭐 이런 걸 이동을 하려다가 갑자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 뭐야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 있었다. 예. 라는 레파토리가 되는 거죠. 오, 계속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네, 거기 안에서. 네, 근데 전부 공통점은 있어요. 네. 다 비 오는 날이요. 그게 다 비오는 공통점이네. 날이었어요. 와, 네. 음기 강해질 때. 그 뒤로는 이제 건물 다 부수고 철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그쪽에 제가 근처로도 그렇고 거기 쪽으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는데 그런 일을 또 겪은 적은 없어요. 야, 그러면 까까님, 저는 이제 수많은 까까님의 홀린 그런 썰들을 들으면서 이제 듣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부분이 일단은 계란과자님은 영혼을 가지셔서 귀신을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쵸? 그러면 홀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귀신인데 귀신을 구분을 할 수가 없나? 좀 그게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통 이제 설명을 막 하고 할 때 시참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귀신을 본 썰, 홀린 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이야기를 이제 뭐 진짜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특징을 좀 잡으실 수가 있는 게 네.
제가 귀신을 봤다고 하는 경우는 귀신에 대한 이제 얘가 귀신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제가 알고 특정을 지어서 막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고 막 해요. 네. 근데 제가 홀렸다고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귀신에 관련된 내용을 홀렸다는 걸 파악하기 전까지는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진짜 모르고 그 안에서의 일들이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라고 해도 무조건 100% 귀신 사람을 구분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걸어내는데 네. 예전 지리산 때처럼 그 지역 네. 전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제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이미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요. 뭐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뭔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귀신과 사람이 좀 분간이 되는 그런 나눠져 있는 구역 같은데 이 귀신의 구역 자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신이 만든 그런 구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확실하게 그쪽에 좀 더 휘둘리는 느낌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야,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겠는데? 특히나 영안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이렇게 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보통 영안 안 가지신 분들이 홀리는 케이스가 영안이 없는 분들은 그냥 제가 설명한 이런 묘사한 그런 귀신한테 홀리지 않아요. 이분들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지역에 가서 그 지역 그거에 맞춰가지고 거기 있는 귀신까지 포함돼가지고 짬뽕이 돼서 중첩이 돼서 홀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돌아다니는 귀신한테 절대 홀리시지 않아요. 영안 없는 분들. 그 구역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귀신에게는 홀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쵸. 저의 생각도 대부분의 홀린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특정 지역에 괴담이 많이 생기고 거기서 나 홀렸다 뭐 이상한 걸 봤다 나도 정신 차려보니까 이상한 데가 있더라. 그쵸. 다 지역입니다, 보통. 아니면 어떤 구역이라든지. 그렇죠.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저희 시청자 모두를 같이 함께 그 상황에 맞춰서 홀리는 듯한 그런 또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 네. 또 짬내서 한번 또 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귀신을 본다고 해서 아니면 귀신을 못 본다고 해서 이런 홀리는 경우가 피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귀신에 홀렸나 보다 왜 이러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귀신에 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